융중의 대나무 숲에서 잠자던 용이 드디어 유비라는 주인을 만나 세상 밖으로 날개를 폈어. 하지만 용이 깨어났다고 해서 당장 천하가 평온해진 건 아니었지. 오히려 조조라는 거대한 폭풍은 유비라는 작은 등불을 꺼뜨리기 위해 더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어.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긴박하고 가장 뜨거운 영웅들의 혈투가 시작되는 지점이야. 지략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단 한 명의 장수가 수십만 대군을 뚫고 지나가는 전설적인 기록들. 삼국지 대하서사시 그 6번째 장, 지략과 용맹의 정점이 어우러진 대서막을 지금부터 들려줄게. 제35장 제갈량의 데뷔전, 방망파의 불길. 유비가 제갈량을 얻은 뒤로 두 사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천하의 정세를 논했어. 유비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기뻐했지만 이를 지켜보는 관우와 장비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았지. 수십 년을 전장에 서구른 베테랑 장군들의 눈에 이제 막 27살이 된 시골 서생 제갈량이 미덥지 않았던 거야. 관우의 말. 형님, 저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선비가 대체 무엇을 안다고 그리 금지옥엽대 하신단 말입니까? 전쟁은 혓바닥이 아니라 칼로 하는 법입니다. 장비의 말. 맞소, 형님. 저놈은 집안에 앉아 부채질이나 할 줄 알지. 말 타는 법이나 알겠소? 나중에 조조군이 쳐들어오면 저놈더러 나가서 싸우라고 하쇼. 유비의 말. 아우들아, 내게 공명은 물과 같고 나는 물고기와 같다. 물고기가 물 없이 어찌 살겠느냐. 부디 무례하게 굴지 마라. 유비의 간곡한 당부에도 형제들의 불신은 가시지 않았어. 바로 그때 조조의 명장 하후돈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신야를 향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는 급보가 날아들었지. 하후돈은 조조의 친척이자 최측근으로 전장에서 화살에 맞은 자신의 누나를 뽑아 삼켰다는 전설적인 맹장이야. 그는 자능 원형으로 용맹함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서러운 조조군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지. 하후돈의 말. 유비 그 돗자리 장수놈이 제갈량인가 뭔가 하는 애송이를 얻었다더니 겁도 없이 우리 앞길을 막으려 드는구나. 단숨에 짓밟아 신야를 피바다로 만들어주마. 드디어 제갈량의 첫 시험대가 마련되었어. 제갈량은 유비에게 받은 지휘검과 인장을 탁자에 올려놓고 관우와 장비를 불렀지. 제갈량의 말. 관 장군은 군사들을 이끌고 방망파의 왼쪽 숲에 매복했다가 불길이 치솟거든 적의 보급로를 끊으시오. 장 장군은 오른쪽 산등성이에 숨어 있다가 적의 뒤를 치시오. 두 분 장군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관우의 말. 우리가 매복하는 건 어렵지 않으나 군사님은 여기서 무엇을 하실 생각이오? 제갈량의 말. 나는 이곳 성 안에서 승전보를 기다릴 것이오. 장비의 말. 참으로 편한 팔자로군. 우리는 흙먼지 마시며 싸우는데 본인은 집에서 구경이나 하겠다니. 형님, 저런 놈을 믿고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하지만 유비의 엄명이 있었기에 삼형제는 일단 군령을 따르기로 했어. 하후돈의 10만 대군이 좁은 방망파 길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유비의 군대가 나타나 슬쩍 싸우는 척하다 도망치기 시작했지. 하후돈은 유인책인 줄도 모르고 깊숙이 뒤를 쫓았어. 하후돈의 말. 역시 유비 놈들이다. 우리 대군을 보고 겁에 질려 도망치는구나.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추격하라. 적들이 좁고 험한 숲길에 완전히 갇힌 순간 제갈량이 미리 준비해둔 화공이 시작되었어. 사방에서 불화살이 쏟아졌고 미리 깔아둔 마른 집단과 기름에 불이 붙었지. 방망파는 순식간에 거대한 지옥 불길로 변했어. 하후돈의 10만 대군은 불길 속에서 서로 엉키며 비명을 질렀고 매복해 있던 관우와 장비가 나타나 혼비백산한 적들을 추풍낙엽처럼 베어 넘겼어. 전투가 끝나고 돌아온 형제들은 성문 앞에서 부채질하며 자신들을 맞이하는 제갈량을 보았지. 두 형제는 말에서 내려 제갈량 앞에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 관우의 말. 군사님, 제가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군사님의 지략은 귀신과도 같구려.
무례했던 저를 용서하십시오. 장비의 말, 형님 말이 맞소. 당신은 진짜 물이요. 물, 우리 형님이 물고기가 될 만하구만. 하하. 제36장 형주의 급변과 눈물의 피난길. 방망파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조조라는 거대한 괴물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어. 분노한 조조가 이번에는 50만 대군을 직접 이끌고 남하하기 시작했거든. 설상가상으로 유비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형주 목 유표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유표는 성품이 어지럽으나 결단력이 부족한 인물이었지. 그가 죽자 권력을 잡은 어린 아들 유종과 채모 일당은 싸워보지도 않고 조조에게 항복을 선언해버렸어. 졸지에 유비는 앞뒤로 적을 맞게 된 거야. 제갈량은 유비에게 형주를 무력으로라도 점령해서 근거지를 삼으라고 조언했어. 하지만 유비는 고개를 저었지. 유비의 말, 유표 형님은 나를 믿고 의탁하게 해주셨다. 그분이 돌아가시자마자 내가 그 땅을 뺏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불의를 행하지는 않겠다. 유비는 신야를 버리고 남쪽하고로 후퇴하기로 결정했어.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지. 유비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신야와 번성의 백성들이 보찜을 싸들고 유비의 뒤를 따르기 시작한 거야. 그 수가 무려 10만 명에 달했어. 노인과 아이, 임산부까지 섞인 백성들의 행렬은 하루에 고작 10리밖에 가지 못했지. 제갈량의 말, 주공, 조조의 정예기병들이 코앞까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백성들과 함께 가면 모두 몰살당할 것입니다. 일단 백성들을 뒤로하고 군사들만 먼저 빠져나가야 합니다. 유비의 말, 군사, 대업을 이루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백성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는데 어찌 나 혼자 살겠다고 이들을 버린단 말이냐. 나는 죽어도 이들과 함께 죽고 살아도 이들과 함께 살 것이다. 유비의 이 결단은 전설적인 장판파의 비극이자 기적으로 이어지게 돼. 조조의 최정예 기병대인 호표기가 장판파 들판에서 피난 행렬을 덮친 거야.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유비는 두 부인과 어린 아들 아두를 잃어버리고 말았어. 제37장 조자룡의 단기천리, 아두를 구하라.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유비의 호위무사 조운이 사라졌어. 조운은 자는 자룡으로 상산 출신의 무장이지. 그는 옥처럼 결백한 성품과 귀신같은 창수를 지닌 유비의 가장 충직한 장수였어. 어떤 이가 유비에게 달려와 소리쳤지. 주공, 조자룡이 북쪽으로 말을 몰아 조조군에게 항복하러 갔습니다. 장비의 말, 그럴 줄 알았소. 저 예쁘장하게 생긴 놈이 우리를 배신하다니. 내 가서 당장 목을 베어오겠소. 유비의 말, 아니다. 자룡은 결코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그는 분명 무슨 사정이 있어 돌아갔을 것이다. 내 눈은 틀리지 않는다. 유비의 믿음대로 조자룡은 항복하러 간 게 아니었어. 그는 잃어버린 유비의 아들 아두와 부인들을 찾기 위해 홀로 적진 한복판으로 말머리를 돌린 거였지. 자룡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헤매다 무너진 담벼락 아래 아기를 품에 안고 쓰러져 있는 미부인을 발견했어. 조자룡의 말, 부인,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서 제 말에 타십시오.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미부인의 말, 조장군, 나는 이미 다리를 크게 다쳐 함께 갈 수 없소. 제발 이 아이, 우리 주공의 혈육인 아두만은 살려주시오. 장군만 믿겠소. 미부인은 자룡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아기를 건네주고 스스로 우물에 몸을 던졌어. 자룡은 피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포대기에 싸 가슴에 단단히 묶었지. 그리고는 다시 창을 고쳐 쥐었어. 조자룡의 말, 부인, 맹세합니다.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어린 주공을 반드시 주공의 품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이제부터 삼국지 최고의 무쌍 조자룡의 단기천리가 시작돼. 자룡은 조조의 50만 대군 속을 마치 제 집 안방 드나들듯 헤집고 다녔어. 조조의 명장들 수십 명이 그를 에워쌌지만 자룡의 창끝이 한번 번쩍일 때마다
적들의 목이 낙엽처럼 떨어졌지. 언덕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조조가 감탄하며 물었어. 조조의 말, 저 장수가 누구냐? 수만 명의 군사 사이에서도 기세가 전혀 꺾이지 않는구나. 참으로 탐나는 인재로다. 조합의 말, 상산에서 온 조자룡이라 합니다. 조조의 말, 저 장수를 죽이지 마라. 산채로 사로잡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구나. 화살을 쏘지 말고 포위에서 지치게 하라. 조조의 이 욕심 덕분에 자룡은 화살 세례를 피할 수 있었어. 하지만 자룡은 지치지 않았지. 가슴 속에서 곤히 자고 있는 어린 주공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룡은 7번이나 적진을 뚫고 들어갔다 나오며 조조의 장수 50여 명을 베어 넘겼어. 피로 물든 흰 갑옷이 붉은색으로 변했을 때 자룡은 마침내 유비가 기다리는 장판교 근처에 도착했지. 조자룡의 말, 주공, 부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주공께서는 여기 무사하십니다. 죄인 조운, 주공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유비는 아기를 받아보더니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어. 유비의 말, 이까짓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내 소중한 장수 하나를 잃을 뻔했구나. 아두야, 내가 정녕 내 형제 같은 자룡의 목숨과 바꿀 가치가 있단 말이냐. 자룡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유비에게 다시 한번 충성을 맹세했어. 주공을 위해 내 간과 쓸개를 다 바치겠습니다. 제38장 장판교의 포효와 노숙의 등장. 조자룡이 무사히 다리를 건너자 그 뒤를 쫓아오던 조조의 대군은 거대한 벽에 부딪혔어. 장판교라는 좁은 다리 위에 시커먼 얼굴에 고리 눈을 부릅뜬 거구의 사내가 홀로 말을 타고 버티고 서 있었거든. 바로 연인 장비, 익덕이었지. 장비는 제갈량의 지시대로 숲속의 말들을 매달아 흙먼지를 일으켜 복병이 있는 것처럼 꾸며놓았어. 장비의 말, 내 이름은 연인 장익덕이다. 나와 죽기로 싸울 놈이 있으면 어서 나오너라. 왜 다들 겁쟁이처럼 서 있기만 하느냐. 장비의 목소리는 마치 산천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이었어. 조조의 군사들은 장비의 기세에 눌려 감히 다가서지 못했지. 조조의 측근이었던 하우페는 장비의 일갈에 너무 놀라 심장마비로 말에서 떨어져 죽기까지 했어. 조조 역시 과거 관우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움찔했지. 조조의 말, 일전에 관우가 말하길 자기 동생 장비는 수만 대군 속에서도 적장의 머리를 주머니 속 물건 꺼내듯 빼어온다고 했다. 저 기세를 보니 빈말이 아니구나. 매복이 있을지 모르니 일단 물러나라. 조조의 50만 대군은 장비 한 명의 포효에 뒷걸음질 치며 물러났어. 장비는 적들이 물러나자 다리를 끊어버리고 유비의 뒤를 따랐지. 비록 다리를 끊는 바람에 매복이 없다는 것을 들키긴 했지만 장비의 이 용맹함은 조조에게 지울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어. 장판파의 비극을 겪고 강가에 모인 유비 일행은 처참한 몰골이었어. 조조는 이제 형주 전체를 손에 넣고 80만 대군을 호령하며 양쯔강장강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지. 유비의 멸망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어. 그때 강 건너 강동 오나라에서 온 사신 노숙이 배를 타고 나타났어. 노숙은 자는 자경으로 오나라의 실권자 주유와 절친한 친구이자 매우 정직하고 신중한 전략가였지. 노숙의 말, 유현덕공,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의 손권 장군을 대신해 왔습니다. 지금 조조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 역시 조조의 위협 앞에 고민이 많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 조조를 막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비의 말, 선생의 말씀이 고맙소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기반을 잃고 쫓기는 처지라 강동을 도울 힘이 부족하구려. 제갈량이 슬쩍 나서며 대화에 끼어들었어. 제갈량의 말, 노숙 선생, 내 주공을 대신해 강동으로 가겠소. 손권 장군을 만나 조조를 물리칠 방도를 논의해보고 싶구려. 유비는 걱정이 앞섰어. 강동에는 조조에게 항복하자는 주화파들이 가득하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제갈량이 혼자 가서 그들을 상대하다가 해를 입을까봐 두려웠던 거야.
유비의 말. 군사, 혼자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겠소. 그곳은 호랑이 굴이나 다름없소. 제갈량의 말. 주공, 걱정 마십시오. 제 혓바닥 하나면 족합니다. 조조의 80만 대군보다 강동의 선비들이 더 무섭겠습니까? 반드시 동맹을 성사시키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갈량은 노숙과 함께 배에 올랐어. 양쯔강의 거센 물결을 바라보며 제갈량은 부채를 천천히 흔들었지.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적벽의 불길이 그려지고 있었을 거야. 제39장 설전군유. 제갈량의 혓바닥이 칼이 되다. 제갈량이 도착한 강동의 궁궐은 분위기가 삼엄했어. 손권의 신하들은 대부분 조조에게 항복하자고 주장하고 있었지. 그들은 유비의 사신으로 온 제갈량을 비웃으며 길을 꺾으려 들었어. 강동의 네로라 하는 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제갈량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지.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설전군유. 가장 먼저 나선 것은 강동 제1의 학자이자 원로인 장소였어. 장소는 차는 자포로 오나라의 내정을 책임지는 거물이었지. 장소의 말. 제갈 선생, 유비공은 당신을 잠자는 용이라 부르며 큰 기대를 걸었다고 들었소. 그런데 당신이 유비공을 도운 뒤로 유비공은 땅을 잃고 쫓겨다니기만 하니 당신의 지략은 고작 도망치는 데 쓰는 것이오? 제갈량의 말. 장소 대감, 매가 높이 날기 위해 날개를 웅크리는 법을 모르시는구려. 우리 주공께서는 인덕을 중시해 차마 형주를 뺏지 않으셨고 백성들을 지키느라 행군이 늦어진 것이오. 그것이 어찌 지략의 부족이라 하겠소. 오히려 조조의 위세에 겁을 집어먹고 항복이나 논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좀벌레가 아니오? 장소는 얼굴이 붉어져 입을 다물었어. 그러자 이번에는 지략가 우번이 나섰지. 조조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황제의 이름을 빌려 천하를 호령하고 있소. 유비공은 고작 수천 명의 패잔병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오?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오? 제갈량의 말. 조조가 거느린 군대는 대부분 항복한 오합지졸일 뿐이오. 계란으로 바위를 칠지언정 우리 주공은 한나라의 종친으로서 대의를 지키고 계시오. 우번 선생은 대세에 영합해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학자의 도리라 생각하시나 보. 이어 보즐이 물었어. 제갈 선생은 그저 혓바닥으로 조조를 물리칠 작정이오? 소진과 장애 같은 유색액이 되고 싶은 모양이구려. 제갈량의 말. 소진과 장애는 비록 유색액이었으나 나라를 구한 영웅들이었소. 그대들처럼 조조가 무서워 벌벌 떨며 부시나 굴리는 자들이 어찌 그들을 비웃겠소? 참된 선비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몸을 던지는 법이오. 설종이 다시 끼어들었어. 조조는 이미 천시를 얻었소. 한나라의 운이 다했으니 조조가 천하를 얻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오. 거역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오. 제갈량의 말. 설종 선생, 당신은 한나라의 신하가 아니오. 아비와 임금을 모르는 자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구려. 어찌 그런 폐륜적인 소리를 당당하게 하신단 말이오. 설종은 제갈량의 사자 후에 기가 죽어 물러났어. 루적이라는 어린 학자가 과일 이야기를 꺼내며 비꼬았지. 제갈 선생, 조조는 비록 야심가이나 능력은 출중하오. 유비공은 실력도 없이 명분만 내세우니 한심할 뿐이오. 제갈량의 말. 루적 선생, 당신은 어릴 때 원술의 잔치에서 귤을 훔쳐 어머니께 가져다 주었다는 그 효자로구려. 그 귤이나 맛있게 드시오. 나라를 구하는 대업은 당신 같은 소인배가 논할 일이 아니오. 마지막으로 엄준과 정덕추가 학문을 논하며 제갈량을 깎아내리려 했어. 엄준의 말. 선생은 어떤 경전을 공부했기에 그리 말이 거창하오? 제갈량의 말. 학문에는 소인의 학문과 군자의 학문이 있소. 문장이나 다듬고 경전이나 외우는 것은 소인의 학문이오. 군자의 학문은 천하를 평안케 하고 백성을 구하는 것이오. 당신들은 평생 책 속에 파묻혀 살겠지만 나는 이 혓바닥 하나로 조조를 무너뜨릴 것이오. 제갈량의 당당하고 날카로운 논리에 강동의 수많은 문신은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어.
이것이 바로 제갈량이 오나라의 마음을 돌린 위대한 외교적 승리였지. 제40장 손권의 결단과 적벽의 서국. 문신들을 제압한 제갈량은 마침내 강동의 젊은 주인 손권을 만났어. 손권은 자는 중모로 수염이 붉고 눈이 푸른 비범한 외모의 사내였지. 그는 형인 손책의 뒤를 이어 강동을 지키고 있었지만 조조의 위협 앞에 고뇌하고 있었어. 제갈량의 말. 손 장군, 조조에게 항복하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지만 강동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으시면 저와 함께 조조의 목을 치십시오. 조조의 군대는 수전에 약하고 멀리서 와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손권의 말, 제갈 선생의 말이 가슴을 울리는구려. 나 역시 조조에게 무릎을 꿇을 생각은 없었소. 여봐라, 탁자를 베어 내 결심을 보이겠다. 손권은 칼을 뽑아 앞에 있던 탁자 모서리를 단칼에 베어버렸어. 다시 항복을 말하는 자는 이 탁자와 같을 것이다 라는 선포였지. 이로써 손유 연맹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어. 하지만 제갈량 앞에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어. 바로 강동의 대도독 주유였지. 주유는 자는 공근으로 외모가 수려하고 지략이 뛰어나 미주랑이라 불렸어. 그는 제갈량의 천재성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어. 이 사내를 살려두면 장차 우리 오나라에 큰 위협이 되겠구나. 주유는 조조와 싸우기도 전에 제갈량을 제거할 궁리를 시작했어. 양쯔강 너머에서는 조조의 전선들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었고, 강가에서는 두 천재 지략가 제갈량과 주유의 소리 없는 수싸움이 시작되었어.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수전, 적벽대전의 거대한 서막이 오르고 있었지. 삼국지 대하서사시 제6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제7부 적벽의 불길과 조조의 대패편에서 삼국지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집니다. 제갈량은 어떻게 동남풍을 불게 할까요? 주유의 고육지계와 방통의 연안계는 조조를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그리고 패주하는 조조를 화용도에서 기다리는 이는 누구일까요? 영웅들의 운명은 이제 거대한 불꽃의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